F1 더 버물러 전 세계 8억 명이 열광하는 단 하나의 공식이라는 부제가 있네. 이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만나는 직접적으로 보는 드라이버가 있고 또 그 뒤에 경기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설계팀이 있지. 이 세 부분으로 중점으로 해서 70년이 넘는 이 F1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F1카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챔피언십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즉 무려 22억 달러의 우승 상금이 걸린 진짜 문제의 해답은 공기역학이라고 하네. 공기역학은 레이스카가 달릴 때 그 주변에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연구하는 과학.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30년 내내 유력한 우승 후보팀에서 일해온 에어드리언 뉴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는 공기역학이야말로 모터스포츠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단언한다. 뉴이의 모든 업적을 이루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는 HB 연필이라고 하네. 실리콘밸리가 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외치기 전부터 F1은 매년 더 빠르게 달리며 모든 것을 재창조하고 있었다. 사람이건 집단이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타고난 사람들은 벽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도 그 탁월함을 잃지 않는 법이다. 요컨대 F1 무대의 성패는 규칙을 잘 이해하고 허점을 찾아내어서 엑셀을 끝까지 밟은 채 그 사이를 통과하는 데 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맥갈라에 초대받는 사람은 드라이버들이지만 판도를 바꾸는 진짜 숨은 주역은 규정집을 사차히 살펴서 허점을 찾아내는 일에만 평생을 바치는 괴짜들이다. 트랙 위에서의 속도는 무엇보다 혁신의 속도에서 나온다는 것. F1 설계팀의 세 부류가 있다고 하네. 규정의 허점을 찾아내어서 마치 비장의 무기처럼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팀. 평생 그런 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팀.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규정관리기관에 호소하는 팀. F1 바닥의 미치광이 과학자라고는 별명을 가진 콜린 체퍼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독일과 맞서 싸운 6년 동안 영국 공군 조종사였다고 하지. F1 무대에서 20년이 넘도록 활약하면서 역사상 그 누구보다 F1카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야.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무는 동안 영국인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고 국가 경제는 배급제도에 의존했지만 대신 영국에 넘쳐나는 것, 수십 개의 버려진 공군 비행장, 엔진에 정통한 참전 용사들, 그리고 하나 휘발유 배급제가 폐지되었다는 것. 기차역 뒤 술집 뒤쪽 마구간에 있던 체프먼에게 주어진 기회였다는 것이야. 그의 좌우명은 직선 주로에서 빨라지려면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구간에서 빨라지려면 중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F1 대회가 시작된 지 28년 만에 닥친 40번째이자 로터스팀 드라이버로서는 5번째 사망자가 나온 비극적인 우승 이후에 체프먼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1982년 가을에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10년형의 징역형을 앞두고 있던 54세 체프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은 레이싱카를 생산하는 데 바친 엔초 페라리. 1950년 F1이 출범한 첫 시즌부터 페라리는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대회의 모든 시즌에 빠짐없이 참가한
유일한 팀이라고 하네. 페라리는 광고도 하지 않았고 연간 판매 대수도 약 1만 대에 불과하다. 경기 중 사망사고, 스포츠 언론과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몰아붙이자 엔초가 찾은 대책. 이탈리아 사람들은 드라이브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 90을 눈앞에 둔 노인이었을 때도 싸움닭 기질이 여전했던 페라리. 1970년대에 그가 만난 젊은 영국인 버니 에클스턴. 이후 40여 년간 F1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키우게 되는 이 에클스턴의 말. 단언컨대 F1은 페라리이고 페라리는 곧 F1이다. 엔초 페라리를 존경했던 이 버니 에클스턴. 이 사람은 원래 수완이 좋은 중고차 딜러였다고 해. 드라이브 에이전트로 변신하면서 F1에 합류하기까지 20년 가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엔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페라리는 이미지, 곧 겉으로 드러난 품격이 중요함을 이해했고 무엇보다도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 엔초가 이 버니에게 했던 말, 스포츠는 테이블 위에 있고 비즈니스는 그 아래에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에클스턴이 어릴 적부터 체득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속임수도 불사하는 열정을 불사르면서 페라리의 신화를 이용해서 큰 부를 쌓은 인물이었다. 지금껏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다. 그가 절대로 말하지 않은 두 가지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돈 문제. 에클스턴은 타고난 거래 감각으로 F1의 세 가지 영역에 혁명을 일으켰다. 각 팀과 서킷, 곧 대회 주최 측 사이의 관계를 장악했다는 것, 텔레비전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스폰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것, 특별히 담배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했다. 말보로가 여기 같이 합류했다는 것이야. F1 세계의 이방인으로 발을 들인 지 20년 만에 버니 에클스턴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수프리모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초 에클스턴이 F1을 사상 유례없는 인기 종목으로 만들었다는 것. 신들의 경주, 드라이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전형적인 브라질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우상인 세나. 그의 놀라운 스피드와 두려움 없는 질주는 국경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 세나는 챔피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F1에 입문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설적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 가지를 가져갔다는 것이지.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기 위한 레이스카, 그리고 한계를 드러내게 만드는 라이벌. 21살에 레이스를 처음 경험한 그. 그런데 그는 34살에 경기 중에 사고사를 만나지. 엔초 페라리는 속도에 대한 사랑으로, 콜린 체프먼은 창의적인 광기를 발산하는 무대로, 론 데니스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찾은 F1. 누구보다도 큰 예산과 가장 빠른 차, 가장 유능한 드라이브, 그리고 다음 10년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꿈꾼 사람, 맥라렌이라는 사람도 있네. 윌리엄스 팀은 드라이브가 누가 되든 상관없을 정도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 1992년 모든 부분을 최첨단으로 설계한 자동차. 한마디로 시속 320km로 달리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1993년 전자 방식의 드라이브 보조 장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베네통. 이 베네통은 1985년에야 등장한 비교적 신생팀. 패션 기업가인 루치아노 베네통은 자신의 화려한 스웨터 셔츠를 파는데, 그리고 더 많이 파는 데에는 F1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찾은 사람 슈마허.
완벽한 기량과 지성을 겸비한 드라이버였다고 하지. 이 슈마허는 나는 그저 남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좋다. F1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그저 그가 풀어야 할 문제였을 뿐 그저 앞에 있는 차와 싸웠다는 것이야. 이기고 싶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도덕성은 의심스러웠지만 헌신만큼은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야. F1 역사에서 슈마허만큼 체력 관리에 진지하게 임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슈마허가 찾은 사람, 벌은 이 사람은 F1에서 35년간 일했다고 해. F1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논쟁적인 혁신의 주역인 벌은 이 사람은 규정집의 여백을 자기 사무실로 여길 정도로 틈새와 회색지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베네통에서 슈마허에게 안겨준 두 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에도 규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흑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색지대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베네통에서 페라리로 옮기지. 그리고 여기서 팀에 대한 것이 나와 같은 회사의 두 동료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 그래서 1등을 위한 2등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야. 현장에서 그의 모든 주기를 거친 로서 벌은 그 사람은 다음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직감으로 짚어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그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못했던 곳, 바로 타이어. F1 차량이 유일하게 도로와 닿는 부분이라는 것이지. F1 역사상의 그 어떤 팀도 타이어 생산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레이싱카의 모든 부품의 목표는 더 빠르게, 그러나 타이어는 더 천천히 마모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페라리의 벌은 5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네. 그러나 FIA가 안전조치를 명분으로 경기 중 타이어 교체 금지 항목을 삽입했다는 것. 그 이상한 규칙으로 페라리는 망하고 르노가 앞서기 시작했다. 타이어 규정 이후에 F1의 명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히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 F1은 미국으로, 중동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골프 전역의 다른 스포츠 행사가 모두 그렇듯이 F1은 바레인이 국가 역량을 구축할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반짝이는 새 고속도로망을 확장했고 지멘스로부터 새 교통신호등과 연결 케이블로만 채운 16톤짜리 화물을 받았다. 고작 20여 대가 달리는 자동차 경주 하나가 국가 전체의 도로 체계를 재편하고 있었다. 아부다비는 F1이 열리는 주말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브랜딩 전략 핵심으로 보았다. 더 이상 이곳은 오일머니의 의심스러운 인권 기록을 가진 사막의 고립된 독재 국가가 아니었다. F1은 그러나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F1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터무니없고 잔인한 스포츠가 되어버렸다. 자아도취에 빠진 인물들이 주도한 두 차례의 부정 스캔들이 있었고 규정집을 놓고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가 있었고 소유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속 불가한 지경의 재정 문제까지 나왔다. 파라냐 클럽이라는 것이 있지. F1의 핵심 세 곳. 광고권을 쥔 버니 에클스턴, 규제 담당자 맥스 모슬리, 그리고 각 팀의 대표들. 이 사람들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범 사례나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건 F1이 분열의 위기를 겪으면서 혼란과 드라마를 연출하는 마당에서
또 다른 움직임들은 지속되었다는 것. 황소의 질주라는 파트가 있네. 디트리히 마테시츠라는 사람, F1 월드 챔피언 팀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제국을 만들 생각도 없었다는 이 사람. 그냥 인생이 지루했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1980년대 초 개인 위생용품 마케팅 이문으로 세계를 누리면서 치약, 세제, 여성 화장품을 팔았던 이 사람은, 이 마테시츠는 40세를 앞둔 1982년에 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고 하지. 현지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 피로회복제로 마시는 음료수의 레시피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귀에 쏙 들어오는 명칭을 고민하다가 레드불로 만든 사람. 이 음료의 성공 비결 핵심은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네. 레드불의 본질적인 요소인 속도, 그리고 뚝심,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또 구현하는 데에는 포뮬러 1만한 것이 없었다고 해. 그 이후에 그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와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네. 레드불은 F1의 모든 불문율과 표준에 도전하면서 F1 최고의 파괴자가 되었다. 레드불 방식이라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직감을 믿고 젊음에 기회를 주고 때로는 주사위를 굴리는 태도였다. 마테시처의 투자, 호너의 리더십, 에어드리언 유이의 천재성 덕분에 레드불은 마침내 우승의 공식을 풀어냈다. 그 공식의 핵심 요소 4가지, 공기역학의 효율, 기계적 효율, 엔진, 그리고 드라이버. 레드불은 바로 그 풀하우스를 손에 쥐고 있었다. 4연속 타이틀을 휩쓸면서 그들은 2013년 자동차 거물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원빛 화살이라 불리던 메르세데스 팀이 있었지. 권력의 교체가 일어났다. 맥켄지는 2025년 공경에 처한 F1의 재정에 관한 버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노련한 회계사 출신의 이 맥켄지, 그는 이 스포츠의 소유권과 지배구조가 엉망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고 동시에 F1에 잠재된 세계적 인기 가능성도 보았다. 인기가 있는 곳에는 기회도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로체스터 공과대학에서 라크로스 선수였던 브레치스. 웨이든 앤더 케네디의 F1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점, 팬들이 F1을 침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타적인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찾은 것, 팬들을 위한 5가지 행동 지침이 있었다고 해. 레이싱에 빠져들 것, 스펙터클을 더 스펙터클하게 만들 것, 곡경을 허물 것, 기름 냄새를 느끼게 할 것, 피가 끓는 것을 느낄 것. 그리고 하나, 팬들이 보고 싶고 흥분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춰 나가야 할 것. 사실 F1은 자동차광을 위해서 만든 노동계급의 스포츠였다. 21세기에 들어서 인기가 떨어졌음에도 F1은 여전히 로데오 거리의 거만한 판매원처럼 행동했다. 고급 시계를 차고 페라리를 몰지 않는 사람은 아예 고객도 아니라는 듯. 가격이 얼마인지 묻는다는 것은 애초에 살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앞으로도 억만장자들이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e스포츠와 소셜미디어, 넷플릭스 같은 중간 지점에서 관객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추구하던 스포츠가 이제는 재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다. 핵심은 결국 캐릭터를 파는 것. F1, 본능의 질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이것은 F1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한 10부작 리얼리티 시리즈라는 것이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인포머셜 상품이라는 것. F1은 모터스포츠의 정점이자 자동차 공학의 최첨단이다. 드라이버들은 다른 스포츠처럼 수백 명이 아니라 겨우 2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이 비즈니스의 보석들이다. 사람들이 F1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앞당긴 게 F1 본능의 질주라는 것. 중고차 판매원이나 고등학교 중퇴자가 F1에 올라서 팀을 사고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바꾸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렌치를 잡고 끙끙대면서 정상에 오르는 땜장이가 아니다. 이제는 차고문을 들어서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소유주들은 희망 없는 괴짜가 아니라 억만장자나 할리우드 스타다. 레이싱을 향한 욕구가 F1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레이싱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99%가 엔터테인먼트고 경주는 1%일 뿐이라는 말도 있네. 혹 내 삶에 이렇게 자리바꿈한 무엇인가가 있으려나 잠시 생각해 봤어. 여기까지야.